샬롬, 톰 소여의 모험 5번째. 양심의 가책. 정오가 되었을 무렵 끔찍한 사건이 알려지자 온 마을은 전기에 감전된 듯 엄청난 충격에 발칵 뒤집혔다. 전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시대였지만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거의 전보의 속도와 맞먹을 정도로 빠르게 전해졌다. 그 소식에 교장 선생은 오후가 되자 임시 휴교를 선포했다. 만약 교장 선생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피 묻은 칼이 살해당한 사람 옆에서 발견되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이 머프 포터의 칼임을 알아보았다. 적어도 소문에 의하면 그랬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새벽 1~2시 무렵 집으로 돌아가다가 머프 포터가 개울에서 씻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를 보더니 허둥지둥 도망치더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좀처럼 씻는 법이 없는 포터였기에 상황은 더욱더 의심스러웠다. 이 살인범을 찾아 온 마을을 다 수색해 보았지만 찾을 리가 없었다. 이 살인범, 사람들은 원래 증거를 잡아서 범인을 단정짓는 일에 재빠른 경향이 있다. 보안관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멀리까지 사방을 샅샅이 뒤져보기 위해 떠났으니 오늘 밤 안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묘지로 향했다. 톰은 100kg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어느새 잊고 사람들을 따라 묘지로 향했다. 마음 같아서는 죽어도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알 수 없는 힘이 톰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끔찍한 사건 현장에 도착한 톰은 자그마한 몸뚱이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잠담한 광경을 눈으로 보았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이 너무나 오래전의 일로만 느껴졌다. 누군가가 톰의 팔을 꼬집었다. 돌아보니 허클베리였다. 두 아이는 눈이 마주치자 얼른 자기들을 수상쩍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다들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사건에 눈을 떼지 못하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불쌍한 사람, 젊은 사람이 너무 안 됐어. 무덤을 파헤치는 놈들에게는 좋은 교훈이야. 잡히기만 하면 머프 포토는 사형감이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다. 그때 목사가 한마디 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 순간 톰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뻔뻔스럽게도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인디언 조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놈이 저기 있다. 저기 바로 저놈이야. 제 발로 걸어오고 있어.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었다. 누가 왔다는 거야? 머프 포터 말이야. 세상에, 놈이 멈춰섰다. 조심해. 뒤로 돌아서는데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라. 나뭇가지에 올라가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포터가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경꾼 하나가 소리쳤다. 저런 뻔뻔한 놈 같으니라고 사람을 죽여놓고 다시 와볼 생각을 하다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나 보군. 모여있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섰다. 그 사이로 보안관이 포터의 발을 잡고 옥줄거리며 걸어왔다. 기가 죽은 포터는 초췌해 보였고 장뜩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다. 시체 앞으로 끌려오자 포터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포터는 훌쩍이며 말했다. 내가 한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을 믿어주세요. 맹세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소리쳤다. 누가 당신이 죽였다고 그랬어? 그 소리에 포터는 조금 진정이 되는 듯했다. 포터는 얼굴을 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람들을 빙 둘러보았다. 그러다 인디언 조를 발견하고는 외쳤다. 오, 인디언 조, 자네 약속하지 않았나? 절대로. 이건 당신 칼인가? 보안관이 칼을 포터 앞으로 불쑥 내밀며 물었다. 사람들이 부축해 땅바닥에 천천히 앉히지 않았다면 포터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을 것이다. 포터가 말했다. 이상하게 한번 꼭 와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포터는 몸을 부르르 떨며 그렇게 말했다. 포터는 완전히 포기한 심정으로 힘없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다 털어놓게 줘. 사람들한테 다 말하라고. 이제 아무 소용없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인디언 조의 모습을 톰과 허클베리는 기가 막혀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두 소녀는 당장 놈의 머리에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벼락이 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이다. 하지만 진술을 다 끝내고도 조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자 두 아이는 잠시 맹세를 저버리고 동료에게 배반당한 이 불쌍한 사람을 구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싹 가시고 말았다. 저 사악한 놈은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먹은 게 분명했고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이 일에 공연히 끼어들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다. 누군가가 물었다.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았지? 뭐 때문에 다시 나타난 거야? 포터가 말했다. 어쩔 수가 없었어. 도망치고 싶었지만 여기밖에 갈 곳이 없는 걸. 그렇게 말하더니 포터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몇 분 뒤 인디언 조는 정식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엄숙한 선서를 하고는 아주 태연하게 똑같은 진술을 되풀이했다. 그래도 벼락이 떨어지지 않자 두 소녀는 조가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이 틀림없다고 굳게 믿었다. 인디언 조처럼 사악한 인물은 처음이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조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두 소녀는 기회만 된다면 밤마다 조를 살펴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쩌면 그 영혼의 주인인 악마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인디언 조는 시체를 마차에 실어 나르는 일을 도왔다. 그때 사람들은 시체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다고 수군대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톰과 허크베리는 어쩌면 이 일로 사람들의 의혹이 진짜 범인에게로 쏠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행스러워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머프 포터한테서 1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뒤로 일주일 동안 톰은 마음속에 간직한 끔찍한 비밀과 양심의 가책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 때 시드가 말했다. 톰 형, 형이 자면서 자꾸 뒤척이고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바람에 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눈길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폴리 이모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톰,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니?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려 톰은 그만 커피를 쏟고 말았다. 시드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잠꼬대도 하더라. 어젯밤에는 피다 피야 라고 했어. 그것도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몰라. 그러더니 또 이랬어. 날 괴롭히지 말아요. 그럼 다 불어버릴 거야. 뭘 말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톰은 눈앞이 아찔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폴리 이모의 얼굴을 보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모는 이렇게 말하면서 톰을 안심시켰다. 이게 다 끔찍한 살인사건 때문이야. 나도 거의 매일 밤 그런 꿈을 꾼단다. 한 번은 꿈에서 내가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되었지 뭐냐. 메리도 무섭고 두렵다고 말했다. 시드는 그제야 의심이 풀리는 모양이었다. 톰은 되도록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 후 일주일 동안 톰은 이가 아프다며 매일 밤 턱을 붕대로 묶고 잠자리에 들었다. 톰은 시드가 매일 밤 잠을 자지 않고 자기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시드는 톰이 잠들면 턱에 감긴 붕대를 푼 다음 손으로 턱을 개고 한동안 뭐라고 잠꼬대를 하나 듣다가 다시 붕대를 묶어 놓았다. 톰을 괴롭히던 고민거리는 차츰 잊혀져 갔고 붕대를 맸다 풀었다 하는 일도 성가시게 느껴져 톰은 치통을 핑계 삼는 일도 그만두었다. 시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잠꼬대를 엿듣고 뭔가를 알아냈을지는 모르지만 시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톰은 학교 친구들이 죽은 고양이를 가지고 검시 놀이를 하는 바람에 악몽이 자꾸 되살아나 신경이 쓰였다. 시드는 새로운 놀이를 찾아내면 톰이 늘 앞장서곤 했는데 그 검시 놀이에서는 한 번도 검시관을 하지 않는 게 이상했다. 뿐만 아니라 톰은 증인 역도 하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시드는 톰이 드러내놓고 이 놀이를 싫다고 하면서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모습도 놓치지 않았다. 시드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차츰 검시 놀이에 흥미를 잃었고 그래서 톰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면 그 시기에 톰은 날마다 혹은 하루 걸러 귀에만 있으면 촘촘한 장살이 있는 감옥을 찾아가 살인범에게 위로가 될 만한 물건들을 넣어주었다. 감옥은 마을 어귀에 있는 늪지에 벽돌로 지어진 보잘것없는 건물이었다. 마을 형편상 간수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 하긴 거의 사용하는 일도 없는 감옥이었다. 이렇게 물건이라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 톰에게는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체를 파낸 죄로 인디언 조에게도 몸에 타으르와 깃털을 발라 마을로 끌고 다니는 벌을 주고 싶었지만 워낙 흉측한 인물이라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일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두 번에 걸친 진술에서 인디언 조는 두 사람이 싸우던 일부터 진술을 시작했다. 그 전에 있었던 무덤을 파헤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법정에 가지 않고 이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고양이와 진통제, 고양이와 진통제. 톰이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하던 말 못할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새롭고 더 중요한 사건이 생겨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었다. 베키 대처가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 며칠 동안은 자존심과 싸우면서 베키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톰은 밤마다 베키네 집 근처를 서성이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럴 때면 참으로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베키는 알아눈 모양이었다. 저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전쟁 놀이도 해적 놀이도 이제 더 이상 톰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삶의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서글픔만이 남아 있었다. 톰은 굴렁쇠도
방망이도 다 치워버렸다. 아무 것에도 재미를 느낄 수 없었다. 이모는 걱정이 되어 톰에게 온갖 치료법을 다 써보기 시작했다. 이모는 건강에 도움을 준다거나 병을 고치는 새로운 치료법과 약이 유행하면 무조건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이모는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한 번은 시험을 해봐야 직성이 풀렸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그 일에 매달렸다. 물론 이모 자신에게는 시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모는 병에 걸려 알아 눕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든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실험 대상이 되었다. 이모는 건강에 관련된 모든 잡지책을 구독했고 골상학에 대한 온갖 말도 안 되는 책도 구독했다. 그런 책에 나와 있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 방법들은 이모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온갖 요법들, 즉 환기법, 취침법, 기상법, 식사법, 운동요법, 정신요법, 옷 입는 법들은 이모에게는 성경 말씀과 다름없었다. 지난달에 실린 내용들이 이번 달 잡지에선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는 사실도 이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모는 해가 뜨고 지는 것만큼이나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쉽게 희생자가 되었다. 이모는 엉터리 잡지와 엉터리 약을 늘 가지고 다녔다. 비유를 하자면 죽음으로 무장하고 죽음을 몰고 오는 사자의 말을 타고 지옥을 거느리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는 꼴이었다. 하지만 이모는 자신이 고통받는 이웃들의 병을 고치는 전사이며 살아있는 길레아드의 유황이라고 굳게 믿었다. 성경의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유황은 만병을 고친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비유되기도 한답니다. 요즘은 물치료법이 유행하였다. 톰이 늘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이모에게는 뜻밖의 행운이었다. 이모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만 하면 장작을 쌓아놓은 헛간으로 톰을 데리고 가서 머리에서부터 찬물을 들이부었다. 그런 다음 수세미처럼 빳빳한 수건으로 톰의 몸을 문질렀다. 그래서 톰이 정신을 확 차리면 그 다음엔 젖은 헝겊으로 온몸을 감싼 다음 담요를 덮어 영혼이 깨끗해질 때까지 톰의 말을 빌리자면 땅구멍에서 누런 때가 나올 때까지 땀을 내게 했다. 이런 모든 방법을 써보았지만 톰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우울해하고 얼굴은 더욱더 장백해지고 자꾸만 의기소침해져 갔다. 이모는 뜨거운 목욕, 좌욕, 샤워에 전신욕까지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톰은 여전히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모는 물요법에 요토밀식이 요법 그리고 고약까지 동원했다. 이모는 물통에 물을 채우듯 매일같이 톰에게 엉터리 만병 통치약을 퍼부었다. 톰은 이제 거의 고문에 가까운 이모의 치료법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모는 당황했다. 이런 무기력한 증상이야말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없애야 했다. 이모는 난생 처음으로 진통제라는 약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모는 즉시 많은 양의 진통제를 주문했다. 맛을 본 이모는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물약이었지만 그 맛은 불 같았기 때문이었다. 물요법이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이모는 이 진통제의 효험을 절석같이 믿었다. 이모는 톰에게 약을 한 숟갈 먹이고는 조마조마해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았다. 곧 이모의 고민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모는 영혼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톰의 무기력한 증상이 사라진 것이다. 발 아래에 불을 피우더라도 그보다 더 요란하고 기운찬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톰은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낭만적일지는 몰라도 사는 게 아니며 머릿속이 복잡할 정도로 잡념만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톰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연구하다 마침내 진통제를 좋아하는 척하기로 한 것이다. 톰은 틈만 나면 진통제를 달라고 열심히 졸라댔고 귀찮아진 이모는 약을 주면서 마음대로 꺼내 먹고 더 이상 이모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했다. 만약 시드였다면 이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톰이었기 때문에 이모는 가끔씩 진통제 병을 몰래 살폈다. 약은 정말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모는 조카가 그 약으로 응접실 바다 틈새에 건강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어느 날 톰이 마루 틈새에 약을 먹이고 있을 때였다. 이모가 기르는 노란 고양이가 나타나 약이 먹고 싶은지 그르렁거리며 숟가락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약을 달라고 낑낑거렸다. 톰이 말했다. 진짜 먹고 싶은 게 아니면 공연히 졸라대지 마, 피터. 하지만 피터는 정말 먹고 싶은 눈치였다. 마음을 고쳐 먹는 게 좋을걸. 피터는 뜻이 분명했다. 네가 달라고 해서 주는 거다. 난 원래 인색한 사람이 아니니까 주기는 준다만 먹고 나서 맛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잘못이야. 남의 탓은 하지 마. 피터는 동의했다. 톰은 고양이 입을 벌리고 진통제를 쏘아 부었다. 다음 순간 피터는 공중으로 몇 미터 펄쩍 뛰어오르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빙빙 돌았다. 피터는 과구에 꽝 부딪히고 화분을 넘어뜨리기도 하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그러고는 흥분해서 깡충깡충 뛰다가 고개를 위로 저들고 기쁨에 겨운 듯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가는 또다시 미친 듯이 날뛰며 한바탕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모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피터는 공중제비를 몇 번 돌더니 마지막으로 힘차게 소리를 지르고는 열린 창문으로 뛰쳐나갔다. 그 바람에 화분들이 밖으로 떨어졌다. 이모는 너무나 놀라 안경 너머로 이 광경을 쳐다보며 돌처럼 굳어버렸다. 톰은 바닥을 뒹굴며 배꼽을 잡고 웃어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톰, 고양이가 왜 저러니? 톰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이모. 이런 세상에 저런 거는 난생 처음이다. 저 녀석이 왜 저럴까? 전 정말 몰라요, 폴리 이모. 고양이들은 기분이 좋으면 저런가 봐요. 그래? 그런가? 이모의 말투에 톰은 왠지 불안함을 느꼈다. 그럼요, 이모.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니? 네, 이모. 폴리 이모가 허리를 숙였다. 톰은 불안한 마음으로 장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모를 살폈다. 아차 하는 순간 사태를 파악하기는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건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숟가락 손잡이가 침대 덮개 아래로 삐죽 나와 있었다. 이모는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톰은 움찔하며 눈을 아래로 깔았다. 폴리 이모는 보통 때처럼 톰의 귀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는 골무로 머리통을 탁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 말 못하는 짐승을 저렇게 못살게 굴면 어쩌자는 거냐? 전 피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피터는 이모가 없잖아요. 이모가 없다고 이 멍청한 녀석. 그게 이 일과 무슨 상관이야? 피터한테도 이모가 있었다면 속을 홀라당 태워서 병을 고쳐주었겠죠. 이모도 제 속을 태워 버릴 듯 만들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폴리 이모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듣고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고양이에게 그렇게 고약한 짓이라면 어린아이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이모는 기가 죽었고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볼리 이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돔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난 다 너를 위해서 그랬단다, 돔. 그리고 약이 효과가 있었잖니. 돔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모를 올려다 보았지만 장난기 섞인 눈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저도 이모가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피터한테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모, 녀석이 저렇게 좋아 날뛰는 모습은 본 적이 없거든요. 맙소사, 어서 나가 놀아라, 톰. 이모는 좀 그만 괴롭히고 단 한 번이라도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해봐라. 그리고 이젠 약 먹을 필요 없다. 톰은 수업 시간 전에 학교에 도착했다. 요즘은 매일같이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톰은 예전처럼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지도 않았으며 그 대신 교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일이 잦았다. 톰은 아프다고 둘러댔는데 친구들이 보기에도 그랬다. 톰은 사방을 기웃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늘 길 저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 제프 대처가 보였다. 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지만 잠시 제프 대처를 쳐다보다가 이내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제프 대처가 가까이 다가오자 톰은 그에게 말을 붙였다. 톰은 은근히 베키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었지만 이 눈치 없는 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톰은 나풀거리는 여자아이들의 치맛자락이 보일 때마다 살피고 또 살폈다. 하지만 옷의 주인인 베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야속하기까지 했다. 마침내 더 이상 여자아이의 옷은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실망이 되던지 톰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학교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괴로워했다. 그때 치맛자락을 벌럭이며 누군가 교문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순간 톰은 밖으로 뛰쳐나가 인디언처럼 소리를 지르고 웃고 아이들 뒤를 쫓아다니고 까딱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울타리를 뛰어넘고 제주를 넘고 물구나무 서기도 했다. 톰은 할 수 있는 모든 영웅적인 행동을 다 했다. 그러면서 베키 대처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지 슬쩍슬쩍 곁눈질했다. 하지만 베키는 전혀 톰을 의식하지 않았다. 베키는 한 번도 톰을 쳐다보지 않았다.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톰은 베키 가까이 다가가 온갖 재주를 다 부려보았다. 인디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르는 함성도 질러보고 한 아이의 모자를 빼앗아 지붕 위로 휙 던지기도 하고 남자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아이들을 사방으로 밀쳐대기도 했다. 심지어는 베키의 코앞에서 벌렁 드러누워 베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자 베키가 슬쩍 돌아보며 코를 하늘로 치켜 들고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흥, 누구누구는 자기가 정말 멋있는 줄 아나 봐. 잘난 척하기는. 톰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톰은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일어나서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해적들이 돛을 올리고 톰은 드디어 마음을 굳혔다. 우울하고 절박한 심정이었다. 톰은 친구 하나 없이 버림받았으며 자기도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면 다들 후회하겠지. 난 올바르게 행동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 다들 나를 내쫓아 버려야 시원한 모양이지.
그럼 그렇게 하라지.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겠지. 하긴 친구 하나 없는 녀석이 무슨 불평을 하겠어. 그래, 결국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이제 나는 흉악한 범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톰은 들판을 지나 멀리까지 와 있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귀에 익은 저 소리도 이제 다시는 듣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톰은 눈물이 났다.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냉혹한 세상 밖으로 내몰린 현실을 톰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톰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톰은 영혼을 걸고 우정을 맹세한 친구 조 하퍼를 만났다. 심각한 눈빛을 보니 조도 뭔가 비장한 각오를 한 모양이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두 친구가 만난 것이다. 톰은 소매뿌리로 눈물을 훔치며 집에서 사냥은커녕 사랑은커녕 구방이나 받고 사느니 차라리 집을 나오겠다고 구시렁구시렁 투덜거리면서 드넓은 세상으로 나가 떠돌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 톰은 조에게 자기를 잊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끝으로 말을 맺었다. 조 하퍼도 톰에게 바로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 이유로 조는 톰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조는 맛을 보기는커녕 있는 줄도 몰랐던 크림을 먹었다고 엄마에게 호되게 매를 맞은 모양이었다. 이제 보니 엄마는 자기가 싫어져서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만약 엄마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었다. 뜻대로 해드리는 수밖에. 조는 엄마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냉혹한 세상으로 내몰린 불쌍한 아들이 고통받다 죽어가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소녀는 자기들의 처지를 슬퍼하며 길을 걸었다. 둘은 앞으로 서로 돌보아주고 의형제가 되어 죽음이 이런 고통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때까지 결코 헤어지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런 다음 두 친구는 계획을 세웠다. 조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운둔자가 되어 멀리 외딴 동굴에서 빵 부스럭이나 먹으며 살자고 했다. 그러다 언젠가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슬픔에 지쳐 죽어가리라. 하지만 조는 톰의 계획을 듣고는 무법자의 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해적이 되자는 톰의 제안에 찬성했다.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서 5km쯤 떨어진 곳에 미시시피 강의 폭이 채 2km가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숲이 우거진 잭슨 섬이 있었다. 섬 머리엔 얕은 모래사장이 있어서 계획을 실행할 본부로도 손색이 없었다. 그 섬에는 사람도 살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건너편 강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잭슨 섬을 본부로 선택하기로 했다. 두 아이는 누구를 해적들의 약탈 대상으로 할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계획을 세운 다음 아이들은 허클베리핀을 찾으러 나섰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찬가지인 허클베리는 아이들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 허클베리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아이들은 마을에서 3km쯤 떨어진 인적이 드문 강둑에서 적당한 시각, 즉 자정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곧 헤어졌다. 그곳에 가면 자그마한 뗏목이 있는데 그걸 훔쳐 타고 떠날 작정이었다. 각자 낚시 바늘과 낚싯줄을 챙겨오고 아무래도 몰래 살짝 훔쳐낼 수 있는 비상 식량을 가져오기로 했다. 오후가 다 가기 전에 아이들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곧 대단한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고 소문을 퍼뜨리며 아주 즐거워했다.
어렴풋하게 남아 감을 잡은 친구들에겐 입을 다물고 기다리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자정 무렵 톰은 삶은 햄과 몇 가지 잡동 사안이를 가지고 약속 장소가 내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절벽의 무성한 덤불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별이 총총 빛나는 고요한 밤이었다. 거대한 강이 마치 바다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톰은 귀를 기울여 보았다. 하지만 정적만 감돌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톰은 나지막하면서도 똑똑히 들릴 수 있도록 휘파람을 불었다. 절벽 아래에서 응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톰은 2번 더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호가 왔다. 그런 다음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냐? 카리브해의 검은 복수자 톰 소여다. 네 이름을 밝혀라. 붉은 손 허크핀과 바다의 공포 조 하퍼다. 모두 톰이 가장 좋아하는 책에서 이름을 따서 친구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었다. 좋다. 암호를 대라. 두 친구는 쉰 목소리로 듣기만 해도 끔찍한 낱말을 적막에 쌓인 밤하늘에 뱉어냈다. 붉은 피. 톰은 햄을 절벽 아래로 던지고는 자기도 몸을 던졌다. 굴러 내려가면서 살갗이 벗겨지고 옷도 찢어졌다. 절벽 아래로 강가를 따라 난 편안하고 쉬운 길도 있었지만 그 길은 해적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고난과 위험이 없었다. 바다의 공포조는 커다란 베이컨을 덩어리째 들고 오느라 기진맥진했다. 붉은 손 허크는 작은 냄비와 반쯤 말린 담뱃잎을 잔뜩 가져왔다. 그리고 파이프로 쓸 옥수수대도 몇 자루 가지고 왔다. 하지만 허크를 빼고는 그곳에 모인 해적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씹을 줄 몰랐다. 카브리해의 검은 복수자는 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정말 현명한 생각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성냥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90m쯤 떨어진 상류에 떠있는 커다란 뗏목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살금살금 그곳으로 다가가 불이 붙은 장작 하나를 훔쳐냈다. 아이들은 가끔씩 쉬 하고 말하고는 멈추어 서서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대단한 모험이라도 하는 신용을 했다. 그러고 있지도 않은 칼에 손을 갖다 대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상상의 적이 움직이는 기척이 보이면 비장한 말투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고 하면서 놈들을 칼로 해치워라 하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뗏목을 타고 온 사람들이 모두 마을로 내려가 물건들을 둘러보거나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해적답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이유는 없었다. 톰의 주의 아래 허크가 한쪽 노를, 조가 다른 쪽 노를 저으며 강으로 나아갔다. 톰은 배 한가운데에 서서 눈썹을 지켜 올리고 팔짱을 낀 채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바람 부는 쪽으로 배를 돌려라. 알겠습니다, 선장님. 계속 전진, 전진. 네, 선장님. 1포인트 옆으로 방향을 들어라. 포인트는 항해 용어로서 나침반 둘레의 방위를 가리키는 32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1포인트. 하지만 아이들은 개소 뗏목을 강 한가운데로 저어갔다. 선장의 명령이란 그저 폼을 잡기 위한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다. 어떤 돛을 준비했나? 큰 돛과 중간 돛 그리고 삼가 돛입니다, 선장님. 큰 돛을 올려라. 너희들 6명은 앞돛에 중간 돛을 펼쳐라. 빨리. 네네, 선장님. 큰 돛에 중간 돛을 펼쳐라. 돛을 활짝 펴고 단단히 고정시켜라. 자, 힘을 내.
네네, 선장님. 좌현으로 뱃머리가 완전히 돌 때까지 정지하라. 좌현, 좌현. 자, 지금이다. 그대로 유지, 정지. 정지했습니다, 선장님. 뗏목은 이제 강 한복판을 넘어가고 있었다. 소년들은 뱃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놓고는 노에서 손을 내려놓았다. 강의 수위는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시속 3, 4km로 느리게 흘러갔다. 그 다음 4, 50분 동안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뗏목은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마을 앞을 떠내려가고 있었다. 두세 개의 불빛으로 마을이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별들이 무수히 쏟아져 내리는 드넓은 강 건너 마을은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카리브 해의 검은 복수자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예전에는 즐겁기만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고통스러웠던 고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가에 씁쓸한 웃음을 머금고 위험과 죽음을 향해 거친 먼 바다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그 여자아이가 보아주기를 바랬다. 잭슨 섬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쯤은 톰의 상상력으로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어서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보는 톰은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만족스럽기도 했다. 다른 해적들도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들 얼마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지 하마터면 강물에 실려 섬을 지나칠 뻔했다. 그러나 다행히 아이들이 제때 알아차려 섬으로 방향을 들었다. 새벽 2시쯤에 뗏목은 섬 머리에서 200m쯤 떨어진 모래사장에 닿았다. 섬에 도착한 아이들은 물건을 내리느라고 몇 번이나 얕은 물을 점벙거리며 오고 갔다. 작은 뗏목에 실려있던 물건 중 낡은 돛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관목숲 외진 곳에 돛을 펼쳐 점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물건들은 거기에 보관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무법자들답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에서 자기로 했다. 아이들은 어두컴컴한 숲 속에서 20-30걸음쯤 들어가 커다란 통나무 옆에 모닥불을 지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저녁으로 먹을 베이컨을 굽고 가져온 옥수수 빵의 반을 먹어 지웠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무도 와본 적이 없고 살지도 않는 원시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식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멋진 일처럼 여겨졌다. 아이들은 다시는 문명사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활활 타오르는 불빛은 아이들의 얼굴을 비춰주었고 숲의 신전에 기둥처럼 서 있는 나무들과 반짝이는 나뭇잎들 그리고 뒤엉킨 덩굴에 붉은 빛을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바삭바삭한 베이컨과 옥수수빵 조각까지 다 먹어치운 아이들은 포만감에 불밭에 길게 들어 누웠다. 조금 더 시원한 곳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의 낭만적인 정취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조가 말했다. 정말 신나지 않니? 톰이 대답했다. 굉장해.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긴 아마 부러워 죽을걸. 안 그래 허크? 허클베리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난 이곳이 마음에 들어. 더 바랄 게 없어.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본 적도 없고 여기서는 나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톰이 말했다.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인생이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학교에 갈 필요도 없어. 그런 멍청한 짓들은 안 해도 된다고. 해적들은 무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지만 운둔자들은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 아무런 재미도 없이 살아야 해. 그것도 늘 혼자서 말이야.
조가 말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 이제 보니 해적이 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톰이 말했다. 너도 알겠지만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 운둔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하지만 해적은 늘 부러움을 사지. 그리고 운둔자는 일부러 가장 딱딱한 곳을 찾아 자야 하고 깔끌깔끌한 삼배 옷을 입고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맞고 서 있어야 하고. 허크가 물었다. 왜 삼배 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려야 하는데? 나도 모르지. 하지만 그래야 한대. 운둔자들은 늘 그렇게 하거든. 운둔자가 되려면 너도 그렇게 해야 해. 허크가 말했다. 내가 정신 나갔냐? 그런 짓을 하게?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몰라. 하지만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야, 허크, 꼭 해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운둔자가 되니? 글쎄, 그래도 난 싫어. 그냥 도망쳐 버리지 뭐. 도망친다고? 넌 정말 엉터리 운둔자가 되겠다. 그럼 다른 운둔자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붉은 손 허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더 흥미로운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허크는 옥수수 떼를 파내고 그 안에 갈대 줄기를 집어넣은 다음 담뱃잎을 재웠다. 그리고 불씨를 갖다 대고 불을 붙이고는 구수한 연기를 뿜어냈다. 허크는 사치스러울 정도의 만족감을 흠뻑 누리고 있었다. 다른 해적들은 감히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크가 부러웠다. 두 아이는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때 허크가 물었다. 그런데 해적은 뭘 하고 사는 거야? 톰이 대답했다. 그냥 못된 짓을 하는 거지. 배를 빼앗아 불태워버리고 돈을 훔쳐서 자기들만 아는 유령들이 나오는 섬에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곳에 묻어두는 거야.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거지. 널판지 위를 걷게 한 다음 바닥에 빠뜨려서 말이야. 조도 거들었다. 그리고 여자들을 섬으로 데려가는 거야. 해적들은 여자들을 죽이지 않거든. 톰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여자들은 안 죽여. 해적들은 그렇게 비겁하지 않거든. 그리고 여자들은 모두 예쁘잖아. 옷은 또 얼마나 멋있는데. 금이며 은이며 다이아몬드를 치렁치렁 달고 다닌다고. 조는 황홀한 듯 읊어댔다. 허크가 물었다. 누가 말이야? 누구야? 해적들이지. 허크는 자기 옷을 내려다보더니 실망해서 말했다. 그럼 난 옷 때문에 해적이 못 되겠다. 난 옷이라고는 이거 한 벌뿐인데. 허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톰과 조는 일단 모험을 시작하게 되면 좋은 옷은 금방 생길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물론 형편이 좋으면 근사하게 옷을 차려 입고 해적 생활을 시작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니 누더기도 상관없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수는 줄어들고 어린 불량자들의 눈꺼풀에는 졸음이 쏟아져 내렸다. 붉은 손의 손가락에 들려있던 파이프가 스르르 흘러내렸다. 허크는 아무 걱정 없이 피곤에 지쳐 곤하게 잠이 들었다. 바다의 공포와 카리브해의 검은 복수자는 허크처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 소녀는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를 하라는 사람이 없어서 누운 채 속으로 기도를 했다. 사실 기도를 올릴 마음이 없었지만 그랬다가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겁이 났던 것이다. 기도를 드리고 나니 잠이 쏟아졌다. 깊은 수렁 같은 잠에 막 발을 담그려는 순간 발목을 잡는 방해자가 있었다. 바로 양심이었다. 집에서 도망친 일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훔쳐온 고기 생각이 났다. 그러자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 전에도 여러 번 과자와 사과를 훔친 일이 있었다는 걸 떠올리며 양심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런 얄팍한 위로로는 달래지지 않았다. 과자를 훔친 것은 그저 장난삼아 한 일이었지만 베이컨과
고기같이 값비싼 것들을 훔친 것은 그야말로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성경에도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두 소녀는 해적질을 하는 동안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로 해적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진 두 해적은 그제야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었다. 해적들의 즐거운 캠프. 아침에 눈을 뜬 톰은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잠시 어리둥절했다. 톰은 일어나 앉아 눈을 비비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하게 생각났다. 잿빛을 띤 선선한 새벽이었다. 숲속의 감도는 정적 속에서 톰은 기분 좋을 만큼의 안도감과 평화로움을 맛볼 수 있었다. 나뭇잎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 어떤 소리도 감히 대자연의 명상을 방해하지 못했다. 구슬 같은 이슬 방울들이 나뭇잎과 풀잎에 맺혀 있었다. 모닥불은 하얀 채로 한 겹 덮여 있었고 가느다란 숨결 같은 푸른빛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조와 허크는 아직 잠을 자고 있었다. 숲속 저 멀리에서 새 한 마리가 쥐저귀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다른 한 마리가 응답을 했다. 곧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츰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희뿌연 잿빛 새벽이 하얀 아침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도 점차 다양해지더니 숲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경이로운 자연은 잠을 떨어내고 명상에 잠긴 소년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초록색 애벌레가 이슬에 젖은 나뭇잎 위를 기어가다가 이따금씩 몸의 3분의 1을 위로 저들고 냄새를 맡았다. 그러고는 다시 기어갔다. 톰은 주위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벌레가 자기 쪽으로 기어오자 톰은 돌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벌레가 자기 쪽으로 오는 것 같으면 신이 났다가도 방향을 바꾸며 금세 실망했다. 그러다 마침내 벌레가 힘든 결정을 내렸는지 공중으로 몸을 한껏 들어 올렸다가 톰의 다리로 올라와 기기 시작하자 톰은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다. 왜냐하면 그건 톰에게 새 옷이 한 벌 생길지도 모른다는 좋은 징조였기 때문이다. 아주 근사한 해적다운 옷 말이다. 어디선가 개미들이 줄지어 나타나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놈은 겁도 없이 자기 몸보다 5배나 더 큰 죽은 거미의 시체를 낑낑거리고 들어 올리고는 나무 기둥을 따라 곧장 올라갔다. 갈색 점이 박힌 무당 벌레는 외줄을 타듯 아찔하게 가느다란 풀잎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톰은 허리를 구부려 무당 벌레에게 속삭였다. 끝.